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 합격 통지를 받던 날, 권희연은 할아버지 서재에 불려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이 섞인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족보를 넘기셨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넘기는 족보 페이지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채웠습니다. 이연아, 공부는 잘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어요. 권희연은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께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 한마디에 권희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족보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셨어요. 거기엔 안동권 씨 종가의 역대 인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되는 건 자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 때문이다. 권희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곧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너는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비어 있구나. 그날 권희연은 서재를 나오면서도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서울대에서도 카이스트로 편입해서도 권희연은 늘 상위 1% 안에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권희연을 극찬했고 동기들은 부러워했어요. 권희연은 자신이 세상 어디서든 통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하고 해외 저널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버드에서 입학 허가서가 날아왔을 때 권희연은 드디어 자신이 증명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인정하시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했다. 단 한마디. 권희연은 그 무덤덤한 반응이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해 겨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권희연은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급히 달려간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죠. 권희연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이연이요.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권희연의 손을 쥐셨어요. 이연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할아버지는 숨을 가다듬으셨어요. 인간이 먼저 되어라.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원히.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안동권 씨 종가의 위세를 실감하는 자리였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찾아왔고 군복을 입은 장성들도 여럿 보였어요. 별 하나, 별 둘, 별셋. 권희연은 그들의 계급장을 세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이구나.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권희연은 묘하게 공허함을 느꼈어요.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삼촌 윤태경이 다가왔습니다. 이연아,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남기신 게 있다. 윤태경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권희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아버지 친필로 쓰인 짧은 글이 들어 있었어요. 이연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너는 공부를 참 잘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사람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공부는 머리를 키우지만 사람은 선택으로 완성된다. 내가 진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권희연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권희연의 성적표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니, 칭찬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장례식이 끝난 뒤 권희연은 종가의 큰 방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권희연에게 쏠렸어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권희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버드 유학을 미루겠습니다. 군대에 가겠습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종가 손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큰아버지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연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 권희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인간이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인간이 되려고 군대를 간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냐? 권희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상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사람이 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삼촌 윤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연아. 윤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내가 정말 그곳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권희연은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갑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제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윤태경은 한참을 권희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군대는 내 학벌도 내 집안도 봐주지 않는다. 권희연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다른 어른들은 반대했지만 윤태경의 동의로 결국 권희연의 뜻이 관철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방을 나서는 권희연에게 윤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라. 종가는 널 지킬 것이다. 권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윤태경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입대 전날 밤 권희연은 할아버지 서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책 냄새와 먼지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아무도 없는 서재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권희연은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나무 의자는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붓과 먹, 그리고 반쯤 쓴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권희연은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부수는 칼이다.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권희연은 서재의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안동권 씨 종가의 족보와 함께 역대 선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진도 여러 보였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권희연은 그 계급장들을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총 13, 별 13개. 안동권 씨 종가에서 배출한 장성들의 수였습니다. 권희연은 그들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할아버지는 그 별들을 자랑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경계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다. 가볍게 여기는 순간 사람이 무너진다. 책장 한쪽에서 권희연은 낡은 서찰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신 일기장이었어요. 권희연은 한 페이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하 한 명이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 다들 그를 문책하라고 했지만 나는 먼저 그가 왜 실수했는지 물었다.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같이 서류를 찾아주었다. 사람을 먼저 보지 않으면 리더는 그저 권력자일 뿐이다. 권희연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 동기들은 모두 진급했는데 나만 제자리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밤새 생각해보니 내가 부족했던 게 분명하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그게 사람의 도리다. 권희연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좌절하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남에게 쏟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탓하며 살았지? 권희연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 탓, 프로젝트가 꼬이면 팀원 탓, 항상 남의 탓이었어요. 권희연은 서재 한가운데 걸린 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친필로 쓰인 글귀였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먹으로 쓴 글씨는 힘이 있었고 획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권희연은 그 글씨를 보며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권희연이 실패하길 바라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희연이 진짜 성공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학벌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공. 권희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껏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부만 했지 사람 공부는 안 했구나. 다음 날 아침 권희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삼촌 윤태경이 권희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연아, 명심해라.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거기선 학벌도 집안도 아무 소용없다.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삼촌. 윤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정말 힘들면 이 번호로 전화해라. 하지만 내가 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 권희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하지 않을 겁니다. 윤태경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할아버지처럼 고집스럽구나. 훈련소 입소 당일 권희연은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고 누군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권희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있었죠. 여기서 나는 뭘 배우게 될까? 버스가 훈련소에 도착하자 조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내려. 뛰어. 뛰라고. 권희연은 짐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입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체 검사, 물품 지급, 그리고 이발. 권희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긴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가위질 소리가 날카로웠고 머리카락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 짧게 잘린 머리. 권희연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나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군복을 받아 입었을 때 권희연은 뻣뻣한 첫 느낌이 어색했습니다. 단추를 채우고
계급장을 다는데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한 동기가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긴장돼? 권희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 동기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 완전 떨려. 선임들 무섭다던데. 권희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복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엔 권희연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이등병이 서 있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선임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권희연은 침대 번호를 찾아 짐을 내려놓았어요.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은 낡아 보였습니다. 옆 침대 선임이 다가왔어요. 야, 신병. 어디 대학 나왔어? 권희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학 이름을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이 됐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카이스트요.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천재 오셨네. 근데 여기선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알지? 권희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선임이 권희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어요. 박진우. 생활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박진우는 권희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카이스트? 와, 대단하네. 근데 말이야, 여기선 공부 잘한다고 특별 대우 없어. 오히려 더 세게 굴리지. 이해했어? 권희연은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엔 비웃음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권희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각오는 단단히 해. 여기선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말하거든. 그날 밤 권희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활관은 어두웠고 다른 병사들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권희연은 주머니에서 삼촌이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함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죠. 전화하고 싶다. 그 생각이 스쳤지만 권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스스로 해야 돼.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권희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권희연은 그 말을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지옥을 아직 모른 채로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희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뛰었고 각계전투 훈련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군복, 얼어붙은 손가락,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추위 속에서도 권희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교들은 권희연의 성실함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활관 선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점호 때마다 박진우는 권희연을 불러 세웠어요. 권희연, 오늘 훈련 어땠어? 권희연은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중사님. 박진우는 비웃었죠. 열심히? 그래서 조교들한테 잘 보이려고? 권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진우는 권희연 앞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너 같은 애들이 제일 꼴 보기 싫어. 엘리트 티 내면서 착한 척하는 거. 여기 온 것도 그냥 스펙 쌓으려고 온 거 아니야? 권희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권희연의 침묵을 비겁함으로 읽었어요. 대답 안 해? 역시 그렇구나. 좋아. 오늘부터 창고 청소는 내가 해. 매일.
권희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고 청소는 생활관에서 가장 기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비와 먼지로 가득한 곳이었고 제대로 정리하려면 2시간은 좋게 걸렸거든요. 권희연은 매일 밤 소등 전에 창고로 갔어요.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권희연은 혼자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날리면 기침이 나왔고 손은 거칠어졌죠. 어느 날 밤 창고에서 청소를 하던 권희연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빗자루를 든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권희연은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였어요. 뒤에 선임 몇 명이 함께였습니다. 권희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중사님, 박진우는 권희연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네. 카이스트 나온 애가 빗자루질은 또 잘하네. 다른 선임들이 킥킥거렸어요. 권희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우는 창고 안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말이야,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해놨어? 먼지가 여기 남아있잖아. 박진우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죠. 이거 봐. 이게 청소야? 권희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곳은 아까 깨끗하게 닦은 곳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지금 몇 시인데 다시 해? 그냥 내일 새벽에 일찍 와서 해. 새벽 4시에. 권희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벽 4시면 기상 1시간 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며 던졌습니다. 참, 내일 새벽엔 여기 바닥도 걸레질까지 해놔. 빗자루질만으론 부족하거든. 선임들이 웃으며 창고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권희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창고로 갔을 때 몸은 무거웠고 눈은 따가웠어요. 창고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어제 청소했던 곳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구나. 권희연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죠. 싸워봤자 의미 없어. 나는 그냥 참아야 돼. 권희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문지르고 다시 헹구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훈련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가장 힘든 게 행군이었어요. 완전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권희연은 배낭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다른 동기들도 힘들어했지만 권희연은 유독 더 힘들었습니다. 박진우가 일부러 권희연의 배낭에 돌을 몇 개 더 넣어뒀거든요. 권희연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견디자. 그냥 견디면 돼. 산길을 오르며 권희연은 발목이 삐끗했어요. 순간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뒤에서 걷던 박진우가 소리쳤어요. 권희연, 제대로 걸어. 뭐 하는 거야? 행군이 끝나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권희연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서려는데 박진우가 불렀어요. 권희연, 잠깐. 권희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중사님. 박진우는 권희연의 군복을 훑어봤어요. 너 군복 더럽다. 지금 당장 빨래해. 권희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소등 10분 전인데요. 박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권희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세면장으로 가서 군복을 빨 때 권희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시려왔어요. 비누칠을 하고 문지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문득 하버드 입학 허가서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캠퍼스, 존중받는 환경, 자유로운 연구.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 유언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인간이 되려고. 그런데 인간이 되는 길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권희연은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권희연은 동기 이준석을 마주쳤습니다. 이준석은 권희연과 같은 기수였고 착한 인상의 소유자였어요. 이준석은 권희연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이연아, 괜찮아?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준석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너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다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 권희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선임인데. 이준석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권희연은 이준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너까지 찍히면 안 되잖아. 이준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권희연은 이준석을 보며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도 여기선 무력해지는구나.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박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희연, 창고로 와. 권희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고.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권희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창고 문이 닫히는 순간 권희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진우 뒤로 선임 서너 명이 더 들어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고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박진우는 권희연을 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권희연, 너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인데.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여기선 내 학벌 따위 아무 의미 없어. 여기선 내가 법이야. 권희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에 벽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박진우의 주먹이 공중에 떠올랐고 권희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인간이 먼저 되어라. 그 순간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주먹이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권희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귓가가 윙윙거렸고 입안에서 쇳물 맛이 번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가운데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어서. 아직 안 끝났어. 권희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풀려서 다시 주저앉았죠. 박진우는 권희연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세웠습니다. 카이스트 나온 게 뭐가 대단해? 여기선 그냥 샌드백이야. 다른 선임 하나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중사님, 엘리트가 몸으로도 되나 한번 봐야죠. 권희연은 맞으면서도 이상하게 고통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아니었어요. 분노?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권희연이 느낀 건 공포였어요. 하지만 신체적 공포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부수는 곳이구나.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인간이 먼저 되어라. 권희연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여기 왔는데 지금 이 순간 인간성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고 권희연은 옆구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권희연은 몸을 웅크렸어요.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등, 옆구리, 다리. 어디가 맞는지도 분간이 안 됐죠. 그저 고통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권희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권희연의 다리를 잡았어요. 박진우였습니다. 엘리트는 다리도 약하겠지? 박진우는 권희연의 무릎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권희연은 본능적으로 저항했어요. 다리를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박진우의 힘은 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박진우가 소리쳤고 더 세게 무릎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명하게, 또렷하게. 권희연은 그 소리가 자신의 몸에서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인데 끊어진 거예요. 그제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권희연의 비명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지만 밖으로는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창고는 방음이 잘 됐고 게다가 지금은 밤 10시. 모두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권희연의 비명을 듣지 못했어요. 박진우는 권희연의 다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권희연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굴렀어요. 고통이 너무 강렬해서 의식이 흐려질 지경이었습니다. 눈물과 땀 그리고 침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죠. 박진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선임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소리가 박진우는 그 선임을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범이야. 알지? 그 선임은 입을 다물었어요. 권희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박진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야, 일어나봐. 권희연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짜증스럽게 권희연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똑바로 서. 권희연은 한쪽 다리로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시야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권희연은 다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박진우는 권희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선임 하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흥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사님, 이의 눈빛 봐요. 아직도 안 꺾였어요. 박진우는 권희연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권희연은 고통 속에서도 박진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박진우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눈빛 보기 싫은데? 그 선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박진우가 손을 저었어요. 너는 빠져. 내가 한다. 박진우는 권희연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권희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등부터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어요. 권희연은 눈을 감았다 떴는데 천장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뇌진탕. 권희연은 그걸 알았지만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박진우는 권희연 위로 다가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어? 권희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 서 있던 선임 하나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권희연의 얼굴을 향해 발을 휘둘렀습니다. 박진우가야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군화 끝이 권희연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정확히 왼쪽 눈. 권희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온몸이 경직되고 왼쪽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었어요. 권희연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왼쪽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야 한쪽이 순식간에 새까매졌어요. 창고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진우조차 얼어붙었어요. 발을 휘두른 선임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실수예요. 제가 실수를. 박진우는 그 선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야,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권희연은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니, 하늘이 아니라 창고 천장이었습니다. 왼쪽 시야는 완전히 암흑이었고 오른쪽 눈으로만 희미하게 보였죠.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권희연은 이상하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쇼크 상태였던 거예요. 박진우는 권희연을 내려다보며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다른 선임들도 패닉 상태였어요. 중사님, 우리 어떡해요? 박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일단 진정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 박진우는 권희연을 일으켰어요. 권희연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끌려 일어났습니다. 권희연 들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너 지금 훈련 중에 넘어진 거야. 알겠어? 낙상 사고야. 권희연은 박진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었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박진우는 권희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 훈련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야. 창고 계단에서. 그래서 다리도 다치고 얼굴도 다친 거야. 알았어? 권희연은 고개를 흔들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다른 선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야, 빨리 창고 정리해. 흔적 남으면 안 돼. 선임들은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권희연의 피를 닦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진우는 권희연을 부축해서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권희연을 생활관으로 끌고 갔어요. 생활관 문을 열자 다른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연이 왜 저래? 피가. 박진우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권희연이 창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누가 의무실 연락해. 이준석이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권희연은 침대에 눕혀졌고 다른 병사들이 둘러싸고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권희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활관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오른쪽 눈으로만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왼쪽은 여전히 암흑이었죠. 권희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이 되는 공부인가?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족보를 넘기시던 모습,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시던 손의 온기. 권희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는 걸.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는 말은 이런 곳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인간을 부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인간으로 남으라는. 의무병이 달려왔고 권희연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생활관을 나서며 권희연은 마지막으로 박진우를 봤어요. 박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권희연, 괜찮을 거야.
그냥 실수였어. 알지? 권희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들것이 복도를 지나며 권희연은 천장의 형광등들이 하나씩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불빛이 점점 흐려지고 어둠이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연아, 사람이 되어라. 권희연은 그 목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어둠이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권희연은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른쪽 눈만 떴어요. 왼쪽 눈은 붕대로 꽁꽁 감겨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권희연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병실 문이 열리며 의무장교 서미정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권희연 일병, 깨어났네요. 서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된 느낌이었어요. 권희연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메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물컵을 들어 권희연의 입에 대주었어요. 천천히 마셔요. 권희연은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눈은 어떻게 됐나요? 서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안구가 손상됐어요. 지금 당장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회복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권희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서미정은 권희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권희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서미정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권희연 일병, 정확히 어떻게 다친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권희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훈련 중 낙상 사고야. 알겠어? 권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창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서미정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안구 파열과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서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권희연은 서미정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걸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박진우가 뭘 할지 모르니까요. 서미정은 권희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권희연 일병, 정말 그게 다예요?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다입니다. 서미정은 한숨을 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어요. 권희연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오후 부대 간부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었어요. 중대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권희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권희연 일병,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권희연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창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창고 주변 영상이 좀 이상하더군요. 권희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중대장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은 찍혔는데 넘어지는 장면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희연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이 끼어들었어요. 창고 계단 쪽은 사각지대라서 안 찍힙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권희연 일병의 진술대로 기록하겠습니다. 중대장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병 명문대 나왔다고 군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선 규칙을 따라야 해요. 알겠죠? 권희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나간 후 권희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규칙을 어긴 게 뭐지? 오히려 권희연은 모든 규칙을 성실히 따랐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마치 권희연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대했습니다. 저녁 무렵 이준석이 면회를 왔어요. 이준석은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며 권희연을 봤습니다. 이연아, 이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권희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왔어? 이준석은 권희연 곁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날 밤 창고 앞을 지나갔었어. 권희연은 이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뭐? 이준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비명 같은 거. 나는 그게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이준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어. 못 본 척했어.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권희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때 문을 두드렸으면 아니면 누구한테라도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권희연은 이준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여기선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준석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이연아, 나 증언할게. 내가 본 거 다 말할게. 권희연은 깜짝 놀라 이준석을 말렸습니다. 안 돼. 너까지 위험해져.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옳지 않아. 박진우가 한 짓은 범죄야. 권희연은 이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석아, 제발. 증거도 없어. 내가 말해봤자 오히려 너만 다칠 거야. 이준석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떡하려고? 이대로 참을 거야? 권희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한참을 권희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연아, 나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볼게. 이준석은 병실을 나갔고 권희연은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권희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권희연은 주머니에서 삼촌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함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죠.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 있었어요. 권희연은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하면 끝날까? 안동권 씨 종가. 별 13개. 그 권세로 누르면 박진우 따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권희연은 망설였어요. 그렇게 하면 나는 할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할아버지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고 하셨어요. 권희연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권희연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부대는 이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박진우는 생활관에서 선임들을 모아놓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우리 모두 끝장이야. 선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권희연이 입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돼. 다음 날 아침 서미정 대위는 권희연의 의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안구 손상 패턴이 낙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서미정은 과거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둔기에 의한 안구 외상 패턴. 서미정은 논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권희연의 손상은 낙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폭행이야. 서미정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대위,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조사 끝났어요. 서미정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건 명백히 상급자는 서미정의 말을 끊었어요. 대위, 당신 진급 생각 안 해요? 이런 거 파헤쳤다가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지면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서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급자는 덧붙였어요. 그냥 기록대로 처리하세요. 낙상 사고로. 서미정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서미정은 권희연의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붕대 틈에서 흘렀던 피가 생각났어요. 서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환자를 지켜야 해. 서미정은 몰래 권희연의 의무기록 원본을 복사했습니다. 사진 자료도 함께요. 그리고 USB에 저장해서 자신의 사물함에 숨겼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거야. 하지만 서미정은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미정 대위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부대의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희연은 병상에서 그 어둠의 깊이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사흘 후 권희연은 병실에서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다리 운동을 도왔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진 다리는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었어요. 권희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물리치료사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권희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재활훈련이 끝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권희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뛰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권희연도 저기 있었는데 이제는 병실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중대장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법무관을 동행했어요. 법무관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희연 일병 사고 경위서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법무관은 서류를 권희연 앞에 펼쳤어요. 권희연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본인의 부주의로 창고 계단에서 낙상하여 부상을 입음. 권희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무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명하시죠. 이미 조사는 끝났고 이건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권희연은 펜을 들었지만 선뜻 서명할 수 없었어요. 중대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권희연 일병, 빨리 하세요. 우리도 바쁩니다. 권희연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게 묻히는 겁니다. 진실은 영원히 사라지고 박진우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죠. 권희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권희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창고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법무관과 중대장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법무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권희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아니, 이준석이 있긴 했지만 직접 본 건 아니었죠. 법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희연 일병, 증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신중하세요. 중대장도 거들었어요. 일병, 당신 카이스트 나왔다며?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구나요? 사고 후 심리적 충격으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권희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권희연의 말을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법무관이 서류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나간 후 권희연은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비명을 참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게 군대야? 이게 나라를 지키는 곳이야? 권희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인간이 먼저 되어라. 하지만 여기선 인간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권희연은 이제 확신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저녁 무렵 서미정 대위가 병실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어요. 서미정은 주위를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권희연 일병, 내가 뭔가 발견했어요. 서미정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권희연의 의료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눈 손상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미정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비슷한 케이스의 폭행 피해자 사진입니다. 손상 패턴이 거의 일치해요. 권희연은 화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서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낙상으로는 이런 손상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명백히 직접 타격입니다. 권희연은 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이걸 왜 저한테? 서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의사예요. 환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권희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대위님,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의료 기록이 증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서미정은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원본 자료 전부 여기 있어요. 권희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서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 동생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권희연은 서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부대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서미정이 나간 후 권희연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대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박진우는 간부 식당에서 몇몇 선임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권희연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 박진우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돼. 한 선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박진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 권희연을 가해자로 만들면 돼. 다른 선임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진우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권희연이 생활관에서 선임들에게 반항적이었다는 진술서를 모아 그리고 권희연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선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박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권희연은 명문대 나온 엘리트잖아. 특권의식이 강해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몰아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가 돼. 한 선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힐까요? 박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먹혀. 이미 위에서도 조용히 덮으려고 하잖아. 우리가 명분만 주면 돼. 다음 날 아침 권희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활관 병사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법무실로 제출됐다는 거예요. 내용은 권희연이 선임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관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어요. 권희연 일병,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무관은 진술서 뭉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권희연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법무관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10명이 넘는 증인이 있어요. 당신 말과 그들 말, 누가 더 신빙성 있을까요? 권희연은 절망했습니다. 박진우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어요. 법무관은 덧붙였습니다. 권희연 일병,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군 기강 문란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권희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법무관이 다시 서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낙상 사고로 처리하고 조용히 치료받고 전역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권희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날 밤 권희연은 병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얼굴, 깁스한 다리, 초라한 환자복. 권희연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권희연은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인간이 되는 건 높은 곳에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권희연은 주머니에서 삼촌의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권희연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기로요.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권희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윤태경의 목소리였어요. 권희연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삼촌 권희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긴 사람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윤태경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연아. 그 한마디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촌이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권희연은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권희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종가의 힘이 개입하는 순간 권희연이 배우려 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권희연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부대는 일과대로 움직였고 박진우는 생활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권희연 문제는 이제 정리됐어. 박진우는 옆 선임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저녁 처리될 거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선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으니까요.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병사들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중대장이 훈시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통신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신병이 뛰어와 중대장에게 뭔가를 귓속 말했어요. 중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중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신병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급부대 감사팀이 지금 출발했답니다. 그리고 인사감찰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중대장은 즉시 연대장실로 뛰어갔어요. 운동장의 병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감사팀이 온대? 박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설마 연대장실은 긴급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연대장은 전화기를 들고 상급부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참모들이 모여들었고 연대장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지금부터 모든 기록을 재점검해. 특히 최근 사고 관련 서류 전부. 법무관이 물었습니다. 연대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연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위에서 직접 내려온다. 헬기로. 그 말에 참모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부대 운동장에 천천히 착륙했어요.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별이 내리겠지, 고함이 터지겠지, 폭풍 같은 감사가 시작되겠지. 하지만 헬기 문이 열리고 먼저 내린 사람은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윤태경, 권희연의 친삼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헬기에서 내려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이 내렸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정장을 입은 민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가방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연대장이 급히 달려와 격려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경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나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멈춥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뒤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통신실이 봉쇄됐어요. 무기고에 감사관이 배치됐습니다. 간부들은 하나씩 분리돼서 별도의 공간으로 불려갔어요.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됐습니다. 고함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고 간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진우는 생활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윤태경은 연대장실로 걸어가며 주위를 관찰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대장실에서 윤태경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지금부터 권희연 일병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연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낙상사고로 결론. 윤태경은 연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결론이 잘못됐습니다. 윤태경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권희연 일병의 의료 기록 원본입니다. 서미정 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죠. 연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에는 권희연의 상처 사진과 의학적 분석이 떠 있었어요. 윤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낙상으로는 이런 손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의 흔적입니다. 연대장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윤태경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삭제된 CCTV 기록도 복구했고 당시 근무일지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윤태경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연대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윤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대장님,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밝혀질 겁니다. 그 시각 생활관에서는 박진우가 소집됐습니다. 감사관 2명이 박진우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윤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박진우 중사. 윤태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있었어요. 앉으시죠. 박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태경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권희연 일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우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권희연 일병이 창고 계단에서 낙상했습니다. 제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윤태경은 손을 들어 박진우의 말을 멈췄어요.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윤태경은 태블릿을 박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창고 주변 복구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박진우와 선임들이 권희연을 창고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윤태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윤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이준석 일병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진우는 반박하려 했어요. 그건 직접 본 게 아니잖습니까? 윤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직접 보진 못했죠.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윤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창고에 함께 있었던 선임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걸 자백했어요. 박진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윤태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중사님. 박진우는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윤태경은 계속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권희연 일병 사건이 단순 개인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박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은 지난 2년간 생활관에서 여러 병사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 부대 내 비리를 덮는데 이용했죠.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윤태경은 박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진우 중사, 당신은 권희연 일병을 부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태경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착각했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신병이 아니었어요. 윤태경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인간이 되려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그 죗값은. 윤태경은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관련된 간부들이 줄줄이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진술서를 조작한 병사들도 분리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짓 진술을 고수하던 이들도 증거 앞에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시켜서 저도 억지로 서명했습니다. 안 하면 저도 당할까봐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부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윤태경은 병원으로 권희연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권희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태경이 들어서자 권희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촌 권희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태경은 권희연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연아, 이제 괜찮다. 권희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삼촌, 저는 제가 전화한 게 맞는 건가요? 할아버지는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윤태경은 권희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연아, 들어라. 윤태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내가 전화한 건 권세를 부리려는 게 아니었어. 진실을 밝히려는 거였어. 그건 다른 거야. 권희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태경은 권희연의 말을 끊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권세로 남을 짓누르지 말라는 거였어. 하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건 그건 정의야. 권희연은 윤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윤태경은 계속 말했어요. 안동권 씨 종가의 힘은 남을 짓밟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옳은 것을 바로 세우려고 있는 거지. 권희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경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부대는 제대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는 치료받고 회복하면 돼. 권희연은 물었습니다. 박진우는요? 윤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 바뀔 거야. 윤태경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연아, 넌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서졌지. 하지만 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바로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거야. 윤태경이 나가고 권희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틀 후 권희연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권희연의 왼쪽 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안구 파열 부위를 봉합하고 망막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권희연은 침대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권희연의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윤태경은 수술실 밖 복도에서 내내 기다렸어요. 서미정 대위도 함께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윤태경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력 회복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태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권희연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왼쪽 눈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권희연은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이준석이었어요. 이연아, 깨어났어? 이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희연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깨어났어. 이준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이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권희연은 놀라서 이준석을 말렸습니다. 준석아, 일어나. 왜 그래? 이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도망쳤어. 그날 밤 창고 앞을 지나갔을 때 나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어. 이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비명소리였어. 내 목소리였어.
나는 알았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무서웠어. 박진우가 무서웠고 나까지 당할까봐 무서웠어. 이준석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 화장실 갔다가 그냥 생활관으로 돌아왔어. 너는 그 순간에도 막고 있었는데 권희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준석의 고백을 듣고 있자니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준석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희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석아, 손잡아. 이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권희연의 손을 잡았어요. 권희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 알아. 이준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었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있었고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권희연은 이준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용감해지면 돼. 증언해줘.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전부. 그게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니까. 이준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내가 본 거, 들은 거 전부 증언할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 권희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준석아. 이준석이 나간 후 권희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되는 길은 완벽한 용기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거구나.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조금씩 명확해졌어요. 인간이 되는 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권희연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 수술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단은 물리치료부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는 권희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권희연은 땀을 흘리며 다리를 움직였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시간 넘게 재활 운동을 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권희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거야. 다시 서야 해. 재활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윤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이연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윤태경은 서류철을 권희연 옆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희연이 물었어요. 윤태경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안동권 씨 종가의 가훈과 역사가 담긴 기록이야. 권희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낡은 종이에는 붓글씨로 가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세는 칼이니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 법과 절차로 세상을 바로 세우라. 윤태경은 설명했습니다. 안동권 씨 종가는 수백 년간 이 원칙을 지켜왔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지 않았어. 대신 법과 원칙으로 정의를 세웠지. 권희연은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삼촌, 그럼 이번에도 윤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건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고 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거지. 박진우는 군 검찰에 넘겨졌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거야. 권희연은 서류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만 그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윤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가장 똑똑하다는 걸 아셨어.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아셨지. 권희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태경은 설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권력을 쉽게 얻어. 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할아버지는 내가 권력을 얻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길 바라셨던 거야. 권희연은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이런 곳에 와서 무너지길 바라신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순간에도 인간성을 지키는 법을 배우길 바라셨던 거예요. 윤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공부는 머리를 키우지만 인간은 선택으로 완성되는 거야. 너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진실을 선택했어. 그게 바로 할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셨던 거야. 권희연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윤태경은 권희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해. 그리고 내가 배운 걸 세상에 보여줘. 한 달이 흘렀습니다. 권희연은 십자인대 재건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빛을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권희연은 목발을 짚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를 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복도 끝에서 서미정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권희연 일병, 많이 좋아졌네요.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대위님 덕분입니다. 대위님이 기록을 보관해주지 않았다면 서미정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상급자들의 압박도 있었고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됐죠. 서미정은 권희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지를요. 환자를 지키는 게 제 의무라는 걸요. 권희연은 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위님도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서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권희연 일병,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 강함을 잃지 마세요.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권희연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권희연은 전역 심사를 받았습니다. 의료 전역 판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과 달리 권희연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복무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랐습니다. 권희연 일병, 당신은 충분히 전역할 수 있는 상태인데 왜 권희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아직 배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결국 권희연의 복무 계속이 승인됐습니다. 단 전방부대가 아닌 후방지원부대로 배치됐어요. 새로운 부대에서 권희연은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했습니다. 다리를 여전히 조금 절었지만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후임들이 들어오면 권희연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여기선 서로 도와야 해. 권희연의 태도는 부대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선임들도 권희연을 존중했고 후임들은 권희연을 믿고 따랐습니다. 권희연은 깨달았어요. 사람이 되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요. 저녁 1달 전 권희연은 휴가를 받아 안동 종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종가는 그대로였어요. 권희연은 군복을 입은 채로 할아버지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권희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권희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저한테 그 말씀을 남기셨는지요.
권희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부서졌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되는 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걸요. 권희연은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권희연은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희연은 오랫동안 묘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종가대문으로 돌아왔을 때 윤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권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경은 대문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공부를 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권희연은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명확했어요. 윤태경이 물었습니다. 이연아, 전역하고 뭐 할 거야? 권희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하버드 유학은 미룰 겁니다. 대신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요. 윤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권희연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종가의 기와지붕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권희연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시작이야.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야. 그리고 권희연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별 13개는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품격이었습니다. 권희연은 그 품격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싶었어요. 저녁식 날 권희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부대장이 권희연에게 저녁증을 수여했어요. 권희연 일병, 수고 많았습니다. 권희연은 경례를 하고 저녁증을 받았습니다. 동기들과 후임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준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권희연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어요. 훈련장, 생활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창고, 모든 게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권희연은 자유로워진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느꼈어요. 나는 이제 이 경험을 세상에 나눠줘야 해. 권희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정문 위에는 충성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권희연은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권희연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권희연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동건 씨 종가의 후손으로서요.